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2020년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다당 구도였던 20대 총선과 달리 이번 도민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죠. 자, 국회의원 10석 가운데 총 9석이 민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현역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만 민주당의 강한 바람을 이겨냈습니다. 특히나 중진들이 물러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또 도내 야권 지형이 위축되면서 전국의 정치 권력은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로 새롭게 재편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막을 내린 제21대 4.15 총선 결과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전국 정치가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4.15 총선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21대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해요.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과 경제 부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대구 쪽은 완전 반대잖아요.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일방 독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번에 분위기가 한쪽으로 너무 꺾여서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이어갈 거라고 확신하시지 않고 좀 더 발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국민의 지지를 더 확실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8세까지 선거 연령이 하향된 첫 선거였잖아요. 큰 혼란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의석을 휩쓴 상태인데 여당은 다른 정당들과도 협력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야당은 국민들이 뜻이 어떤지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특출나게 잘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일 잘해줬으면 좋겠고 여러 당들이 존폐에 있는데 대표 여당, 야당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뛰어줄 당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 결과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이경재 의원님 결과는 10석 중에 9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만 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준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민주당이 좀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날카롭고 또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뭐 문재인 표 총선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들도 문재인 마케팅에 의존을 했고 심지어는 뭐 야당도 그러고 또 무소속 후보들도 문재인 그랬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치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또 유권자들도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선택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재인 표 결과가 됐는데 이번 총선은 역시 코로나 총선, 문재인 표 총선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들이 들으면 당선자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습니다. 당선자들은 이제 자기 어떤 역량이랄지 개인의 어떤 출중함 이런 걸 가지고 뭐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예. 또 객관적 그 접근을 해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 바람, 문재인 마케팅 이것이 적어도 7, 80%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같은 어떤 의견인데요. 이번 선거는 그 여당 후보는 없고 문재인 대통령 플러스 코로나 야당 후보 경선이었다. 그래서 뭐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어떤 유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후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녘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손 흔드는 거 외에는 특별히 보여주는 게 없는 선거였고 또 후보들조차가 뭐 각종 토론회 이런 것도 다 코로나에 묻혀서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방송 토론회조차도 거의 거부, 법정 토론회 외에는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대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 거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딴지 걸었던 어떤 야당과의 경쟁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고된 어떤 내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 마야 어떤 선거가 이루어졌고 제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포항
남하고 울릉 선거구에서 과메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전통을 이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는 외국인을 꽂아도 당선이 되고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지는 구조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차라리 선거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를 그대로 보도만 않아서 더 높은 득표를 올릴 수 있는 좀 웃지마 어떤 구조인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보면 양 진영이 대대적으로 사활을 건 또 투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 한국 정치에서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에서 국민들이 쪽집게로 그런 구구적 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솎아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합리적 보수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민주진영도 특정 패거리 문화라든 이런 것들이 배격되면서 합리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이 과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80석을 얻었는데 뭐 또 범하면은 뭐 190석 가까이 되는데 이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이제 초재선 의원들인데 과거 2004년 총선에서 전라북도가 11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가 열린우리당이 됐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붕괴했던 어떤 우리 도민들의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당에 표를 몰아줬는데 이렇게 해서 국회의 다수파가 된 열린우리당이 실제적으로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패거리 문화에 젖어가지고 아나무인 오만한 정치를 하다가 몇 년이 가지 않은 열린우리당이 우리 정치사에서 사라져버리고 공중분해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낮은 자세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2004년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제대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뜻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만 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규 의원님, 그 253석의 지역구 163석을 민주당이 확보했고 호남으로 보면 28석에 27석, 지역 전북으로 보면 10석에 9석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한번 짚어보면서요. 다당의 싹을 틔우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여러 정당의 의원들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싹을 틔우기도 전에 도민들의 염원, 유권자의 염원은 그 길이 아니었고 일당으로 가는 곳에 이제 결과를 모아줬습니다. 이 구도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당으로 가는 그런 독주의 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당 독주라고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가지고 어떤 완수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장점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촛불 정부 이후에 어떤 촛불 정신을 현장에 현실에 반영을 시키고 싶어도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또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목을 잡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총선도 그런 거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국민들 어떤 시각도 상당히 어떤 지루한 걸 느꼈을 것 같고 또 개혁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동력을 좀 줘야 되겠다는 어떤 것들이 민심이 어떤 작용을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 일당 독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반대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일당 독주의 과거의 경험을 많이 봤는데 너무나 독선 독주에 심취하다 보면은 아나무인 어떤 성격의 행정, 정치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바로 이제 그럴 때는 국민적 반감을 얻으면서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정치사에서 뒤풀이해서 경험해 왔는데 일단 민주당한테 180석 범 여권이라고 한다면은 90석 가까운 그런 표를 줬단 말이죠. 정의당 6표, 열린 민주당 3표까지 합치면 189석이 된단 말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개헌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독선 독주의 어떤 취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먹은 순간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훈적인 거는 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겸손 모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은 민심 위반도 금방 올 것이다. 이런 것들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온 말이죠. 제3금융중심지라든지 공공의료대학이라든지 사만금 관련된 국책사업이라든지 이제 좀 우리 도민들이 지지해준 그 민주당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를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판이 한번 펼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말이죠. 김영규 대표님 해야 될 지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약이 과연 현실성 있는 공약이었는가는 예. 차치하고 어쨌든 그 10명 중에 9명이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로 당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들이 앞으로 그 중앙 정치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전복목 찾기, 낙후 전북의 어떤 탈피와 관련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예. 그들이 지속적인 어떤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상승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오합지졸의 경연장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비판적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는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까 입성되고 나면 예. 과거와 다르게 초재선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서로 단결해서 이 우리의 몫을 어떤 챙기기 위한. 근데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지역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좀 약점이 된다고 봐야거든요. 왜냐하면 예. 국회에서 초재선들은 언권이 적고 주요 위원회에서 간사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역할이 작지만 그렇게 힘을 모아서 예. 집행부와도 힘을 모아가지고 전북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게. 조금 전에 내용 속에서 그 중진 의원들이 대거 이제 정계 퇴장을 은퇴로 했죠. 예. 몰렸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본인들이 제3당을 원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받아서 전라북도에서 다수 의원을 배출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35명이라고 하는 의원을 배출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 그들이 안철수가 떠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이제 민평당을 만들었는데 저조차도 정당이 막 하도 많이 거쳐가지고 민생당까지 와서 어떤 정당인가에 대한 것들이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러면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냐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손학규 대표가 보여줬던 어떤 이미지 화면은 고집불통, 약속 번봉, 자기가 버릴 때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정동영 현재는 의원이죠, 이제 아직 예. 의원이라든지 유성희 의원, 박지원, 뭐 천정배 이런 예.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는 뒤로 좀 물러나면서 좀 참신한 젊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좀 젊은 친구들은 앞장 세우고 예. 자신들은 이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자기를 버리는 자세였는가 아니면 그 의원 서너 명밖에 안 되는 데서 대장하려고 골목대장 하려고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면서 핵분열을 계속했거든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어떤 3당은 할 수 없다. 이 3당은 우리가 지난한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일관된 과정 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양당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이지 유행수로 되는 건 아니다. 지난번 3당은 안철수라고 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했던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 분권과 자치, 지역균형이 실종됐다. 조금 전에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치렀다고 말하는 데 있듯이 모든 앞으로 총선이 너무 국가 중심, 서울 중심의 어떤 사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분은 의정활동을 잘했네. 어떤 분은 지역사업을 잘했네. 어떤 분은 현안을 잘 챙겼네.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뛰었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표로 연결되지 못하는 예.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역은 없는 항상 이 전국 선거가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중진의 퇴장, 몰락, 아울러서 일당 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참 4년 만에 이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도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중진들의 퇴장인데요. 예. 이거는 뭐 전북뿐만이 아니고 또 전남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그렇습니다. 일어났고 네. 또 수도권에서 일부 중진들을 뭐 다 맥없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와 어떤 계획의 흐름을 읽지 못한 그런 측면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이분들이 이제 다당제의 어떤 그 가치랄지 또는 기득권 양당 체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출범을 시켰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내부 어떤 균열, 분열로 나타나면서 국민적 지탄, 비판의 대상이 됐던 측면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안철수 대표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과연 제3지대가 둥지를 틀 수 있냐 없느냐 봤더니 그건 뭐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예. 특히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지역구에서 한 명도 못 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정당 투표율이 뭐 2.7%밖에 안 되는 그래서 3%도 안 돼가지고
비례 의석 한 성도 못 얻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중진들이 뭐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부 내부 분열이랄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아집 정치 이런 것들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또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호남 정서가 상당히 뭐 콘크리트 같은 지금 그걸로 굳어지고 있는 지대고 또 영남도 통합당의 어떤 그런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총선에서 안타까운 것이 지역주의 고착화라는 것이 부활된 그런 걸 보는 측면인데 민생당도 또 제3지대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지금 좁아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과연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소강 국면을 맞다가 대선 앞두고 뭔가 좀 둥지를 트야 할 것인지 아마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내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참담함이 크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 것도 좀 예. 무한한 것 같고 그래서 잠복기를 거치면서 뭔가 모색을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들은 지금 패배와 아픔도 채 가시지 않았지만 송곳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예.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은퇴해서 전라북도 야인으로서의 어떤 전라북도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게 맞고 좀 더 새롭고 활기찬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만 새로운 제3당도 이후에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 소수 정당의 진입이 이제 가능하게끔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참 그 뭐 중간에 이제 위성 정당이라는 그 정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실 현실대로 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 일단 뭐 여전히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지율도 상당히 높지 않게 나와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예, 정의당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전국적인 측면에서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뭐 20년 정도 노력했죠. 예. 그리고 그게 불완전하지만 도입됨으로써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렇죠. 출발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참담하죠. 지역구 한 석에 비례 5석. 평상시 옛날 제도에서의 그렇죠. 비례대표보다 예. 숫자를 적게 얻어서 뭐 지난 4년 전과 의원 숫자가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뭐 정당 지지율이 뭐 2%인가 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담한 패배다. 저는 정의당은 대대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게 예정됐던 게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정당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진보정당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서울 중심, 중앙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앙의 그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걸 최대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때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래 그 주장을 쭉 해왔고 그걸 도입했으면 권역별로 비례대표도 선정하고 후보도 선출했다면 중앙당의 당대표가 막 다른 당처럼 이렇게 권한 행사를 막아서 이성정당 출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권역이 빠져버리면서 중앙당의 어떤 또 다시 권력을 공천권을 행사하는 유혹에 빠졌고 그런 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유성정당까지 나아가서 원래 정의당이 생각했던 거는 어떤 다른 결과가 나왔고 또 이성정당에 대해서 시민사 일부에서 참여해가지고 마치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것처럼 예. 간 것들이 쉽게 말하면 진보진영 내에서도 또 분열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보진영에서는 그 다른 정당과 차이점은 지역이 없으면 진보정당도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의 한계가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다. 그래서 지역이 그 중앙정치를 해나가는데 활용수단이 아니라 지역이 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분권적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면 예. 진보정당 한국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대선까지는 저는 제3당이 어렵다고 봅니다. 안철수조차도 벌써 미래통합당에 뭐 참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쪽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주하면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미 양당 구도로 거대한 양당 구도로 굳어졌다. 그래서 예. 앞으로를 생각하면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 연동형 비례제 갖고 있는 어떤 맹점 위성정당이 출연했잖아요.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예. 벌써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비례정당은 없애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법제도를 해서 제대로 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때만이 다당제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 전북 4.15 총선 결과 짚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개 지역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과 함께 전주시 갑 리턴 매치 지역입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역시 현역을 다시 이제 뒤엎고 이제 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뭐 전라북도의 대표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투표율을 지지율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73.6% 상당히 그 많은 비율을 얻었고요. 여론조사보다 높은 그런 비율을 얻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수 무소속 후보가 16.7%. 그래서 표차가 약 5만 2천여 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일단 요 두 후보는 뭐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선후배 출신이라고는 그런 측면에 관심을 모았던 지역인데 역시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영광을 아는 지역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제 또 살펴볼 을도 살펴봐야 될 텐데 병부터 살펴볼까요, 김영기 대표님? 전주시 병, 예, 김성주 후보, 정동영 후보, 20대 때 0.7% 차이를 접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큰 표 차이로 김성주 당선이 됐습니다. 김성주 당선자하고 정동영 의원, 정동양 후보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어떤 초점이 되었죠. 예. 초점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김성주 당선자가 66.7%, 정동영 민생당 후보가 32% 표차로 상당히 큰 표차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예.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차이는 안 났고 근접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쉽게 막판에 더 가속해서 불었던 광풍의 이 민주당 바람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리턴 매치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김성주 당선자가 4년 전에 뭐 패배를 아픔을 딛고 이제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단순히 한 두 사람 간의 어떤 리턴 매치뿐만 아니라 제3당의 전라북도 리더였던 정동영 현재는 의원이죠. 의원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또 무소속 출마해서 정치 인생의 20년 이상의 정치 인생이 이제 한 획을 긋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정동영 의원의 행보는 뭐 그 정계 은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뭐 새로운 또 대선 국면 속에서 또 어떤 역할을 쪽에서 새롭게 부활할지는 앞으로의 어떤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결과를 같습니다. 두고 기자회견장 민생당 후보들의 기자회견장에서 은퇴 비슷한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거든요. 비슷하게는 했는데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뭐 정치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은퇴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인데 예. 아마 뭐 고민을 좀 많이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전주시 을 이경재 의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곳 또한 참 정운천 현역 의원이 이제 비례를 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부터 아주 접전이 치열했던 곳이고 결국 결과는 이제 이상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현역 의원인 정운천 의원이 빠지면서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곧 당선이다. 이제 일찍부터 등식이 성립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일단 보면은 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2.5%, 최영재 무소속 후보가 20.1%. 무소속의 한계를 이제 드러낸 그런 선거였는데, 예. 그 뭐 다 얘기 된 거지만은 글쎄요, 지금 이상직 당선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소 압수수색까지 했죠. 압수수색까지는 예. 갔는데 일단 이상직 후보 개인의 어떤 관련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상직 그 후보 진영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결과를 들여다봐야 될 문제고, 예. 일단 이제 이상직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중소벤처기업공단 뭐 이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 슬로건을 보면은 전주를 확 바꿔놓겠다, 한 단계 올려놓겠다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그냥 그대가 큰과 동시에 과연 어떤 역할을
성과로서 말을 예.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4년 전에 이제 중앙과의 가교 역할, 쌍발통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어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정확하게 읽었다고 봐야 될까요? 역시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로 가서 당선된 모습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정운천 의원의 이제 말을 빌리면은 예. 제가 뭐 선거 전에 뭐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그 후보들은 그 선거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다 해 봅니다. 판세를 읽겠죠.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이 됐고 4년간 정치적 어떤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4년간 예산, 인사, 뭐 사업 각 부처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이제 당 소속된 정당의 대표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일을 했는데 예. 돌아온 거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뭐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출마할 놈들을 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갔는데 이제 16번 달고 국회에는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주공산 지역에서 뭐 사실은 전주 을 선거구는 좀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그렇죠. 또 도청 소재가 있는 지역이고 또 공무원들 또 뭐 식자층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계층이 좀 높아가지고 예. 한번 해볼 만한 선거였지 않느냐 하는데 역시 일찌감치 여론의 어떤 흐름을 읽고 예. 빠지면서 다시 입성을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민생당의 박주현 최고위원이 출마를 생각했다가 이제 철회한 곳이고 네. 어찌 보면 정치 구도를 좀 다들 정확하게 읽었다고 봐야 박주현 될까요? 의원도 무진 애를 많이 쓰고 국력을 들여온 지역이 바로 전주 을 선거구인데요. 이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표가 안 나오니까 일찌감치 그만둔 케이스죠. 김영기 대표님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선거는 현실이다. 쌍발통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햇볕을 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지난번 도지사 나오고 국회의원 몇 번 낙선하면서 이제 배지를 달게 됐는데 전라북도에 뿌리를 묻을 것 같이 말을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빠르게 변신해서 또다시 또 배지를 다는 걸 보면 정치적 감각과 아니면 동작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익산시 갑과 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시 을부터 좀 살펴볼까요, 김영기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에게 4선인 조배수 후보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당선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한병도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왔는데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어떤 지형에서도 보면 이 사선이라든지 다선 의원들이 이제 유성엽 후보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좀 피로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이라고 하면 벌써 16년이라고는 긴 세월이면 요즘 걸로 치면 세상이 바뀌어도 두 번이나 바뀔 정도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피로도가 있었고 또 한병도 후보는 전 의원이죠. 뭐 또 그리고 청와대에서 또 정무수석을 맡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 건데 뭐 이번 선거 분위기에서는 단 한 번도 간격이 좁아지지 못하고 점점 더 벌어지면서 한병도 의원이 됐는데 실제 표를 보더라도 이게 표가 막 의심스러울 정 72.6%, 조배수 민생당은 15.7%. 표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4만 4천 표 이상이 났는데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만 이제 한병도 당선인은 뭐 곧 23일 날부터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연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그렇죠. 이번 달에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23일부터.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또 의원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또 한병도 그 당선자는 당선인? 예. 지난 4년에도 뭐 선거법으로 뭐 항상 고생을 했었는데 항소심까지 갔다가 벌금으로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예. 올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권태용 정의당 후보가 또 출마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얻은 표는 좀 초라합니다. 7.5%, 7.48% 해가지고 예. 실제 뭐 선거 비용을 반절도 보존받지 못하는 경우가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권태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미 4년 전에도 그 지역에 출마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도지사 선거에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표를 보면 아무리 양당 바람이 거센 구도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지만 또 정의당 현직 또 사무총장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의당에서는 예. 대표 주자인데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의당의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라든지 또
그 원에 있으면서 지역 활동 이런 전반적인 예.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례로 나가라는 권유를 네.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본인은 그 자리를 이제 양보하고 지역구로 나왔습니다. 저 정의당의 어떤 그 주류의 내용으로 봤을 때 비례로 나가도 우리 염경석 씨가 겪었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권의장 또 정의당 내에 또 주류들의 어떤 내용이 있어서 비례를 갔더라도 뭐 정의당 비례 기껏 지금 5명 당선돼 있는데 어림도 예. 없는 구조였을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훨씬 더 정의당의 전라북도 대표 주자로서 예. 나름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큰 뭐 5, 6천 표, 4천 표, 5천 표, 6천 표 이 수준에서 다 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익산 갑은 이제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컷오프된 경선에서 이제 탈락한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주공산 속에서 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네, 김수흥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춘석 의원 하면 3선인데다가 뭐 당의 사무총장이면은 선거 사무를 주무르는 그런 그렇죠. 총장 역할이고 3선인데 거기를 경선에서 이긴 거예요. 파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김수흥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9.6% 엄청난 그 표를 득표를 했는데 예. 상대 후보가 이제 민생당의 고상진 후보였는데 9.5%포인트 얻었고요. 고상진 후보는 이제 정읍의 유성엽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고 민생당으로 나왔는데 역시 9.5% 한계를 느꼈고요. 김수홍 후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본인 슬로건이 예산 전문가다 해가지고 슬로건화 시켰는데 예. 예, 이분은 뭐 1990년에 입법구시 해가지고 입법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특히 사무처 차장을 끝으로 이제 이번에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애길투기 전문 임무를 하면서 예산의 어떤 그 깊은 메커니즘을 그 꿰뚫는 그런 측면 때문에 예산 전문가라는 그런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출마를 했고 예. 앞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접근이랄지 또는 전략 이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조금 의문스러운 대목은 제1호 공약을 도청 이전 뭐 공약을 내걸 도청 이전을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예. 근데 뭐 익산 시민들한테는 호재의 어떤 투표에서 선거 결과에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도청 이전 공약 같은 경우는 괜히 할 수가 없거든요. 도민 전체의 뭐 의견도 좀 있어야 되겠고 도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유재산 관리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거를 도청 이전을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무망한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 또 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특출난 전략을 가지고 이전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14개 시군 중에서 13개의 저항을 받는 공약이기 때문에 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사실 저는 개인 생각 없습니다. 좀 온건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짜 공약이다. 그리고 하지도 못하면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는 헛공약이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부안 지역구 살펴보죠. 현역 무소속의 김정희 후보를 제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많은 표 차이로 결과가 나왔네요. 자, 김영기 대표님. 뭐 표 차이가 66.7%대 김종혜 20.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표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예.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큰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니까 큰 차이가 난 건데요. 그 실제적으로 여기는 뭐 처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현택 후보가 그 공천자로 확정되는 과정, 선거 과정, 특별한 이변도 관심도 없이 조용히 그냥 이현택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하고 저는 도리어 그 임순남 그쪽에 더 집중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 전 재대결이 펼쳐진 곳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신영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군산 시민들 아마 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어떤 경제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신영대 후보는 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학생운동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59.2% 지지를 얻어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36.7% 약 33,700여 표 차로 이겼습니다. 예. 신영대 후보 같은 경우는 제1호 공약을 군산 조선소 1년 안에 재가동 이걸 내걸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뭐 군산 시민의 어떤 또 전라북도의 그 요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도 최길선 당시 회장한테 군산 그렇죠. 조절 재가동 좀 빨리 좀 해달라 했는데 선박 수주 물량 때문에 좀 어렵다. 선박 수주 물량만 확보가 되면 가동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먹고 청와대 회의 때 한 그런 사안인데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죠. 근데 1년 만에 재가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동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민간 기업의 영역이고 현대중공업이란 말이죠. 예. 민간 기업의 영역을 정치가 접근해가지고 1년에 가동시켜놨지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또 가동하지 말라고 해도 민간 기업은 수익이 되고 선박 무주 물량이 확보가 되면 자연히 가동이 되는 문제거든요. 예. 이걸 말하자면 이제 이 군산 시민들의 경제 활력을 요구하는 그런 욕구에 이제 감성적으로 건드리는 대목인데 또 이것도 뭐 군산 시민의 열망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고 저는 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 정치 위적인 문제다. 그래서 역시 뭐 본인의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발로 뛰면서 요구도 하고 또 회장도 만나고 또 노조도 만나고 하면서 예. 도입을 시키면은 가동시키면 좋겠죠. 예. 뭘 하겠다라는 공약은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도민들의 또 그 지역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공약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남원 임실 순창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내준 곳입니다. 무소속 이영호 후보가 역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무소속 이영 후보는 인터넷 토탈에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되고 민주당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받지 않겠다고 본인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무늬만 무소속이고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인데요. 그 현재 이번 전라북도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무소속이 됐는데 그 원인은 그 민주당 그 공천자가 이강래 후보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8년 전에 그 심판을 받았던 분이고 또 4년 전에는 서대문 서울에서 또 출마를 해서 지역사회와 단절에 또 8년을 보냈는데 예. 도로공사 또 사장 지냈는데 느닷없이 또 나감원에 출마를 해서 남은 정치권이 요동을 쳤지만 이강 그 경선 과정에서 박희승 씨를 누르고 당선되는 순간 이미 1호로 이용호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냐고 하는 여론 조사라든지 전망 그것이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행되면서 당선까지 꼴이 난 유일해서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유일하게 제주까지 포함해서도 단 한 명 무소속 후보가 되었는데 네. 뭐 실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무소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워낙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 공천자가 그 볼 때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인 것처럼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남원에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되는 서남대 폐교 이후에 예. 어떤 남원의 활력 무색과 관련되는 이슈라든지 지리산권역 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영 의원이 이제 재선이니까 연속으로 의원하고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에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호영 당선자하고 이영호 당선자인데 그들이 좀 제대로 이제 초선 벗어났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읍고창도 불만했습니다. 고기동창 또 대학 또 행정고시 공통점이 많은 두 후보 사이에 4선에 도전하는 유성엽 후보를 제치고 초선에 이제 윤준병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네. 정읍고창 선거구도 관심을 많이 끈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초장부터 이건 1대1 맞구도가 형성이 그렇죠. 되어 있는 예, 예. 지역이고 또 두 사람의 어떤 그 동질성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측면이고 예컨대 이제 두 분은 천주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서울대 같은 동문을 나왔고 또 똑같이 행정고시 출신이란 말이죠. 또 윤준병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 뭐 전국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을 또 했고 예. 유성엽 의원도 공무원 출신이고 또 정읍시장을 한 그래 상당히 그 관심을 모았던 지역인데 초장에는 윤준병 후보가 지역의 어떤 관련성 예컨대 지역 일이랄지 지역 현안이랄지 이런 문제를 잘 모를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낙하단식으로 와가지고 과연 흡인력이 좀 있겠느냐 이런 그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지역은 뭐 유성엽의 어떤 원사이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시일이 흐를수록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또 이렇게 앞도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여론조사에서는 뭐 더블 스코어 자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예. 결국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9.8%, 유성엽 민생당 후보가 30.2%, 더블 스코어가 넘는 36,0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관련 지역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 바람이 불어닥쳐갖고 반영된 대표적인 또 선거구가 바로 이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유석열 의원으로서는 4선을 앞두고 이게 고배를 마셨는데 상당히 좀 아픈 대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돼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적을 이리지 많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현안이랄까 지역 문제보다는 자기 개인 정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아마 민심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한 거는 유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을 하면서 지역 이위를 위해서 많은 예를 많이 썼거든.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많은 그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바람 앞에 고배를 마신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민주당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고창 살펴보던 가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고창과 익산만 지금 민생당의 자치단체장 출신이고 네, 나머지가 이제 다 민주당이란 말이죠. 고창에 이제 유기상 군수도 민주평화당으로 당선이 된 그런 케이스고 당시 이제 당협위원장을 유석열 의원이 했기 때문에 일단 동질성이 있고 또 선거 때 음으로 양으로 뭐 겉으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런 도움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랬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전혀 뭐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내심 뭐 옛날 캠프 출신들은 뭐 도울 수는 있겠지만은 겉으로 이렇게 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창 지역에서도 한계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한계를 나타낸 그런 지역이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어떤 당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이 협업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남원 지역 같은 경우가 이완주 시장하고 또 강동원 의원 시절에 보면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심지어는 의전 문제 가지고 뭐 축사 같은 발언기를 안 주기도 하고 또 의자 며칠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항의를 받고 뭐 싸움판도 벌어지고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런 전례를 밟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유기상 군수 같은 경우는 또 성품이 뭐 또 원하지 않은 그런 성품이라 다 예우를 갖추면서 지역 일이라고 한다면은 실사고시 정신으로 실용적 어떤 측면에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완주진안 부주장수도 이제 리턴 매치 적이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뭐 여기도 전주, 병, 군산, 남원, 임순남 지역과 더불어서 관심 뭐 4개 지역 정도가 선거에 유일하게 그나마 관심 지역이었었는데요. 결과는 뭐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그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 바람 앞에서 뭐 실제 모든 예측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결국 패인은 임정희 후보가 완주에서도 6대4로 졌다는 거. 이미 거기서 뭐 결과는 이미 지어진 것 같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도 무진장에서는 졌지만 완주에서 이겼지만 조금 이겨가지고 이제 한 3,500표 차이로 분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이 바람 앞에서 훨씬 완주에서도 40%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득표는 좀 고르게 얻어가지고 38.7%를 얻었지만 이제 안우영 후보 같은 56.9% 다른 지역의 민주당 공천자들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득표율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승리 18,000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게 있고 이 안우영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하고 지금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좀 새롭게 거듭나야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지역을 살피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주변 정리도 좀 깔끔하게 해서 안우영 당선자를 포위하고 있는데 또 곧바로 이제 형 재판이 또 시작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또 얼마 전에는 또 비서관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선거 막판에 또 시끄럽게 했는데 좀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좀 새롭게 거듭나서 이 재선 의원답게 노력을 해야만 더 힘찬 어떤 의정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규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안우영 의원은 민주당 도당 위원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좀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트인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되겠고 또 특히 지방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이 많은데 그걸 컨트롤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 재량 사업비 문제가 터졌을 때도 도당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갈래를 탄달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달지 또는 시스템을 뭐 확보한달지 새로 마련한달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나왔었고 또 심지어는 재량 사업비가 꼭 문제가 있지만은 않다 장점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과연 개혁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사실 그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개혁성이랄지 추진력이랄지 또 전라북도 전체를 도당위원장으로서 끌어가고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보완을 해야 앞으로 재선 의원으로서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쓴소리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0개 지역구 총선과 더불어서 진안에서 군민들은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무소속 3명이 단일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1대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군수에 당선돼서 이제 군수직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32년의 지난해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제 행정 경험이 많은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국민들 이제 염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전에 이제 군수의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안 출신이라서 관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안에는 전통적으로 이 천자돌림 지역하고 백마성이라고 하는 배군마량 거기 하나가 뭐예요? 성수. 성수. 예. 이 지역 간에 이렇게 어떤 대립구도도 있는 게 사실인데 천자돌림 지역들이 소몰되면서 그 무게중심이 옮겨왔는데 진안은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전임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를 한 조건 속에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 백마성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방자치 이후에 진안은 큰 두 개로 보면 그 전직 군수 3선을 했던 전직 군수 세력하고 초선 한 번 당선되고 또 불미스러운 일로 교도소를 갔다 왔 지금 교도소 있나요? 7년인가 살았으니까 있는 분들이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에다가 이번에는 또 전임 그 낙마하는 군수 시절의 마이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이런 남원 지역의 어떤 뜻있는 어떤 사람들 친환경적인 걸 모색하는 사람들의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 그런 그 주류의 어떤 전춘성 후보는 이제 주류를 쭉쭉 대변해 온 것이죠. 임수진 전 군수의 어떤 관련되는 역할들을 쭉 해온 사람들이었고 무소속들이 단일화하면서 뭉쳐져 가지고 표 차이가 454표예요. 아마 여기는 한 선거 한 3일만 좀 고립된 선거를 했으면 예를 들면 총선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일 없지만 독자적인 보궐선거 했으면 이 당락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런 기존 주류들에 대한 어떤 비토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춘성 당선자는 당선 이후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진안 민심을 하나로 모아내가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안 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케이블카 이런 것들 그냥 깔끔히 정리해버리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어떤 개발 사업들을 해내고 그것도 국민들의 의사들을 물어나가면서 해나가면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야만 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임기가 뭐 오래 가는 것도 2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본다면 진짜 거듭나서 과거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행정이 돼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사실 늘 항상 선거가 시작될 때마다 어떤 청년, 여성, 소수계층, 또 특히나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이제 18세 이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30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지금 입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50에서 60 사이가 이제 155명 정도가 나와 있는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서. 만약에 우리 지역 안에서 본다면 정치 참여를 원하고자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역시 또 민주당이 아니면 되게 어려운 구조를 그렇게 또 읽을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현실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그 정치 참여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네, 이번 선거가 남겨준 그 과제이기도 한데요. 작년 8월부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해가지고 선거 룰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켜왔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여성 청년 배를 하겠다.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진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워낙 현역들의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통합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라도 어떤 여성 청년들의 어떤 정치 진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예 공천을 하는 거예요. 뭐 전략 공천 어떤 비슷하게 단수 공천 또는 전략 공천을 해서 그 사람들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을 초기부터 해야지. 예컨대 20% 내지 25% 가산점을 주는 것이 지금 초선인데 그렇습니다. 가산점을 받고도 현역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득표한 것에
20% 플러스 그렇죠. 해봐야 몇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시스템 공천을 해가지고 청년 여성 또는 뭐 사회적 경제적 또는 약자를 배려 공천을 했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예. 아예 공천 단계에서부터 그런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여성이랄지 청년들은 공천을 예, 전략 예. 공천, 단수 공천을 해야 청년 여성들의 국회 진입이 또 봐질 것이다. 예. 아마 이번 선거가 던져준 또 공천이 던져준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치 신인은 이제 당원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더하면은 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권리당원 경선을 폐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자체가 페이퍼 당원이고 기득권 당원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는 그 쉽게 말하면 정치 신인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검찰이 뭐 조사 후에 하겠다고 하는 그 당원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 문제도 그건 민주당 자체가 그걸 알면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권리당원 투표하고 또 여론조사 받으면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아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전주 을에서뿐만 아니라 전라도 모든 지역에서 다 벌어진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투표 다 조장하고 실제로 그런 이중투표가 막강한 영향을 미쳐서 공천자가 다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범법을 조장하는 걸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지하고 있는 그 권리당원 경선과 이중투표 문제는 이번 기회에 중앙당에서 걸러내야 하고 이런 권리당원 경선이 있는 한 조건 하에서는 정치 신이나 여성이나 소외계층이 그 민주당 공천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기는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은 그렇게 공천을 했는데 전체 숫자는 여성이 늘었거든요. 전체 예. 의원 당선자 숫자는 여성이 늘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당이라면 일당에 걸맞게 집권당에 걸맞게 시대 흐름에 맞는 진짜 민주적인 어떤 공천 방식을 내와서 여러 할당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학도 요즘 지역 할당이나 여러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지 여성 할당을 한 당이 뭐 국가협력 배당금당 해가지고 선관위 돈을 국가 세금을 뭐 성폭력자도 있고 별 범죄자들이 다 있는 곳에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는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을 예. 집권당에서부터 선거법 개정,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 당내 경선 방식도 새롭게 예. 모색해야 한다. 이경희 의원님. 예.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6개월 이내 이제 선거법 위반 유무를 이제 가려내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뭐 선거 이후에 있어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전북을 비롯해서 전국에 지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이 부분도 또 한번 유심히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6개월 이내에 1차 조사를 이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할 텐데 일단 지금 아쉬운 대목은 선거 수사를 좀 속도를 빨리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뭐 늘어지게 할 게 아니고 맞아면 수사력을 좀 집중해갖고 빨리빨리 해서 좀 높이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그 두 번째는 이 선거 수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지금 초선 의원이 이번에 많잖아요. 예, 예. 그 자기 어떤 역량이랄지 또 현안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재판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재판에 가 있는데 국회 등문해가지고 일하더라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지역에 또는 알겠습니다. 여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해서 결말을 좀 많이 내줬으면 하는 예.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대표와 이경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